어쩜 애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미안하다. 그리고 애가 다쳤으면 더 자세히 살피셨어야죠. 애가 지금까지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프다고 안 해서 몰랐어.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애는 일단 다음 주에는 어머니가 좀 봐주세요. 그럴게. 아니, 나는 어머님한테 못 맡겨. 또 이런 일 있으면 어떡해? 여보, 2주 동안 사람 써. 그리고 그 비용은 어머님이 내주세요. 뭐? 그리고 어제 나온 병원비랑 앞으로 나올 치료비도 다 어머님이 내셔야죠. 하진이 다친 거 어머님 책임이니까 병원비부터 싹 다 책임지셔야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최정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최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자신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 씨가 손주를 봐주던 중 병원에 가게 되자 최 씨는 혼비백산했습니다. 너무 놀라 지금까지도 심장이 벌렁거렸죠. 하지만 그런 최 씨에게 며느리는 책임을 물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다치면 놀라고 속상한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묻고 싶기도 하겠죠. 그 마음은 최 씨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병원비까지 요구하는 며느리. 못 낼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당신이 다치게 했으니 당신이 돈을 내라는 며느리의 말이 참 기가 찼습니다. 그렇다고 최 씨가 고의로 손주를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나 싶었습니다. 한가해서 손주랑 놀아주었던 것도 아니었고 바쁜 아들 며느리가 딱해서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고생을 하고도 전화 한 통에 한달음에 달려간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최 씨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죠. 최 씨도 더 이상은 아들 며느리를 위해 희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돌아오는 건 고마운 마음이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뿐이니 말이죠. 최 씨는 아들 하나, 딸이 둘 있었습니다. 아들과 큰딸은 결혼해서 근처에서 살고 있었고 막내딸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직장에 다니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은퇴한 남편과 둘이서 살고 있죠. 최 씨도 50대까지는 직장에 다니다가 60대 들어서는 가끔씩 여동생네 식당일 소일거리 삼아 돕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최근에는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님, 요새 식당 안 바쁘시죠? 하진이 어린이집 끝나고 집에 와서 3시간 정도만 봐주실 수 있어요? 오늘 회사 일찍 끝난다고 하지 않았어? 네. 그럴 줄 알았는데 회식이 갑자기 잡혔네요. 아이고, 오늘은 식당에 가보기로 했는데. 아, 많이 바쁘대요? 많이 바쁜 건 아닌데 요새 통 못 가서. 바쁜 거 아니면 저희 좀 도와주세요. 회사 일이라 도저히 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윤호도 바쁘다고 그래? 하진이 아빠는 요새 늘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래. 알겠다. 감사해요. 그저께도 아들네에서 손자를 봐주고 왔는데 이틀 만에 또 호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아주 어릴 때는 거의 출퇴근을 하는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며 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식이 둘이기 때문에 육아를 부탁하는 건 아들뿐만이 아니었죠. 하진이 데리고 왔다. 네, 감사해요. 얼른 들어갈게요. 최 씨는 어린이집 차량에서 내린 손자를 데리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자를 씻기고 밥을 차려주면 한두 시간은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하진아, 다 논 장난감은 정리해야지. 그리고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치워야 했습니다. 허리가 나만할 리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허리 아프단 말이야. 60대 중반에 접어드니 손자 하나 보는 일도 힘에 부쳤습니다. 일찍 온다던 며느리는 저녁 9시가 넘도록 오질 않았습니다. 손자를 재운 지는 30분이 지났습니다. 뒷정리를 하고 소파에 앉아 있으려니 눈이 가물가물 감겼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는 이미 11시가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이제 와? 네. 늦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어쩐 일로 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앞에서 만났어요. 난 얼른 가봐야겠다. 버스 있을까요? 저도 술을 마셔서. 택시 타고 가야지. 그러자 아들이 지갑을 꺼내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건넸습니다. 택시비 하세요.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그래. 아참. 하진이 있는데 안마 의자는 위험하니까 안방으로 옮기던지 해. 아까도 그 위에서 올라가서 놀더라. 아, 코드 빼놔서 괜찮아요. 다리라도 빠지면 어떡해.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걱정 마세요. 웃으며 하는 며느리의 말에 최 씨도 더 이상은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설득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건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아들 며느리는 술을 먹어 정신이 없다며 엘리베이터 앞까지만 최 씨를 배웅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자 자정이 다 되었죠. 이렇게 늦은 적은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없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일만 하며 살 수는 없기에 아들 며느리가 부탁하면 웬만하면 들어주는 편이었죠. 처음에는 연신 고마워하던 아들과 며느리. 고생한다며 늘 식사도 챙겨주고 간식은 손 닿는 곳에 어디나 있었습니다. 홍삼이나 건강식품 등도 주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밤늦게 최 씨 혼자 보내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택시비를 쥐어주며 말이죠. 그리고 그 외에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부탁은 늘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 돌잔치, 어느 날은 회사 일, 어느 날은 모임. 주말에도 손주를 봐달라고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 씨는 요즘 식당 일은 뒤로 하게 되었고 거의 손주만 보는 나날이 이어졌죠. 엄마, 우리 애들 좀 주말에 봐줘요. 우리 어머님 입원하셨는데 병원에 들렸다가 주말에 아버님 밥도 챙겨드려야 되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집으로 데리고 올 거야? 토요일 오전에 데려다 놓고 일요일 오후에 데리러 갈게요. 괜찮아요? 딸의 전화를 받고 최 씨는 남몰래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바로 어제도 아들의 부탁으로 손자를 봐주고 왔는데 주말에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고마워요. 토요일에 봐. 전화를 끊자 옆에 있던 남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요즘에 애 맡길 부모 없는 사람들은 애를 키우지도 못하겠네.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들 바쁜데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당신 허리도 아프다면서. 오늘 잠깐 물리치료 받고 와야지. 적당히 좀 하라고 그래. 당신이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아이고.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최 씨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엄마를 찾아대는 통에 최 씨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애가 생기기 전에는 연락 안 하고도 잘만 지내더니 이제는 거의 매일 자식들을 보며 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부럽기만 하다. 우리 애들은 멀리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요즘 애들은 명절에도 안 오려고 한다니까. 나중에 손주들 한번 봐줘봐. 그런 소리가 나오나?
지인의 말에 최 씨는 기운 빠진 음색으로 대꾸했습니다. 어쩔 때는 명절에도 안 왔으면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손주들에 치여 살게 된 삶이 고달펐습니다. 그럼에도 거절하지 못하는 최 씨 스스로가 사서 고생하는 것이긴 해도 말이죠. 어머님, 내일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내일 집에 있긴 한데, 왜? 하진이 때문이니? 아, 네. 저희 집에 하진이 아빠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했는데 또 술 잔뜩 마시고 그럴 것 같아서요. 하진이를 그냥 어머님 댁에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이번 주에는 좀 쉬려고 그러는데, 아,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니고 허리가 안 좋아서 하진이 봐주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 아버님도 계시지 않으세요? 거절의 말을 꺼냈는데도 며느리는 포기를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하진이 돌보긴 힘들잖니? 어머, 하진이 얌전해서 그냥 거실에 앉혀놓기만 하면 되는데요. 뭘? 최 씨는 한숨이 늘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안 들어줬다가는 또 나중에 서운하다며 우는 소리를 한 바가지는 들어야 했습니다. 알았다. 또다시 수락을 하고 마는 최 씨였습니다. 이번 명절에 말이야. 음식은 좀 간단히 하기로 했거든. 너희는 몇 시에 도착하니? 아, 저는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저녁 식사를 하면 너무 늦지 않아? 아, 그게 처가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서요. 명절을 얼마 안 남기고 최 씨가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절 전날에 처가에 먼저 들려야 한다는 아들. 뭔가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해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일이 되었을 때는 아들과 손자뿐이었습니다. 하진이 엄마는 어떡하고? 아, 장모님이 좀 편찮으셔서요. 그래? 어디가 얼마나 편찮으신데? 병원에 계셔?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처가에 그냥 있으라고 했어요. 장모님 두고 오는 게 조금 그래서요. 그래, 잘했다. 하지만 최 씨는 어쩐지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재작년에도 같은 이유로 추석에 오지 않았던 며느리가 불현듯 생각났죠. 속으로 최 씨는 서운했습니다. 사돈네와도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아들 며느리는 손주를 맡길 때를 제외하고는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집 행사엔 거리를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종종 했죠. 하지만 최 씨 부부는 그런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기분만 상할까봐 별말 하지 않았죠. 그게 가족 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듯 보였습니다. 최 씨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출장을 갔고 며느리는 야근 때문에 8시가 넘어야 퇴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최 씨가 호출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안 늦도록 할게요. 알았으니까 일 잘 봐. 네, 그런데 하진이가 요새는 집에만 있으면 좀 힘들어 하거든요. 날 좋으니까 놀이터에서도 좀 놀아주세요. 술래잡기도 요새 좋아하고 미끄럼틀도 태워주세요. 구체적인 며느리의 요구에 최 씨는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알았어. 잘 돌볼 테니까 걱정 마. 최 씨는 하원을 한 손자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로 갔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날이 좋아 놀이터에서 놀기 딱 좋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나 미끄럼틀 탈게. 그래. 알았어. 여기 밑에서 잡아줄게. 어린아이는 노인네와는 달리 체력이 무척 좋았습니다. 미끄럼틀을 10번도 넘게 오르락 내리락 한 것 같은데도 또 올라가겠다고 성화였습니다. 먼저 지친 건 최 씨였습니다. 밑에서 잡아주기만 했는데도
허리를 구부정하게 있어서 그런지 바닥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진아, 미끄럼틀 더 탈 거야? 응. 그러면 혼자 탈 수 있겠어? 그러자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는 5걸음 정도 떨어진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끄럼틀만 타는 손자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걸 눈을 떼지 않고 보고 있었습니다. 높이가 낮아서 잡아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보였죠. 그러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최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자의 이름을 외치며 허겁지겁 미끄럼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하진아, 괜찮아? 아이 울음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다가 중간쯤에서 미끄럼틀 바깥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내려오며 갑자기 뛰어오르는 바람에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다급히 아이를 살폈습니다. 떨어지면서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보는데 혼이 나가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더듬더듬 살피는데 다행히도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고 정강이와 손바닥의 생채기가 조금 난 정도였습니다. 미끄럼틀이 높지 않고 바닥에 모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말하는 최 씨의 가슴이 계속해서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았죠. 혹시 몰라 아이를 업고 집까지 돌아와서 꼼꼼하게 살폈는데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크게 다쳤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했습니다. 집에서 얌전하게 놀자. 손자는 바깥에서 더 놀고 싶은 눈치였지만 최 씨가 걱정돼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얼른 약을 바르고 밴드까지 붙여놓고서 최 씨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걸 며느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난감했습니다. 분명히 상처난 걸 알 텐데 그 성격에 가만히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 하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조금 다쳤어. 네? 어머님, 며느리는 전화기에 대고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쳤습니다. 최 씨가 다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크게 다친 게 아니라 손바닥이랑 다리에 조금 상처만 났어. 아니, 애를 어떻게 보셨으면 며느리는 조금 안심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화를 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끄럼틀에서 떨어지다니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앉아서 잘 보고 있었는데 안 잡아주시고 앉아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허리가 아파서 말이야. 그러자 며느리의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조금 더 잘 봤어야 했던 건데. 진짜 속상해서 미치겠어요. 이럴 거면 어머님한테 애 안 맡겼죠. 친할머니니까 어련히 잘 봐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미안하다. 지금 집에 들어왔어. 집에서 얌전히 놀라고 했으니까 걱정 말어. 며느리는 한참 동안 최 씨를 나무라더니 다시 일하러 가야 한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 씨는 따가운 귀를 문질렀습니다. 얼른 밥을 먹이고 재워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한번 손주를 다치게 하니 이제는 손주가 금방이라도 터지는 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놀다가 사고를 치기 전에 며느리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 손자를 확인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한창 손주가 먹을 밥을 하고 있는데 벼랑간 손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잉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어디에 찧었나 싶어서 거실로 가보았더니 소파 밑에서 발목을 부여잡고 울고 있는 손자가 보였습니다. 하진아, 왜 그래? 그러자 손자가 자꾸만 발목이 아프다며 울었습니다.
최 씨가 달래자 손자의 울음은 더욱 커져만 갔죠. 혹시 아까 미끄럼틀에서 떨어지면서 다친 거 아니야? 최 씨가 손자의 양말을 얼른 벗겨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자의 발등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왜 이래? 또다시 찰렁 내려앉는 가슴에 최 씨가 다급하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고, 하진이 발이 이상하다. 어디가 부러졌는지 부었고 해가 막 온다. 네? 뭐라고요? 안 다쳤다면서요? 아까는 멀쩡했어. 어머님! 며느리가 집으로 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병원으로 와라. 내가 얼른 병원으로 갈 테니까. 최 씨는 아이를 들쳐업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근처 응급실로 데리고 갔죠.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하는 동안 며느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사가 근처라 다행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어. 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프다면서 울잖아. 미끄럼틀에서 떨어졌을 때 제대로 살피셨어야죠. 잘 살폈어. 그때는 정말 괜찮았는데 떨어진 지 1시간은 됐을 때야. 그런데 병원까지 오게 만들어요? 그러자 최 씨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자신의 부주의로 손자가 아픈 것은 맞으니 말이죠. 그리고 손자는 발등이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말에 최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는데도 자신이 까맣게 모르고 밥이나 하고 있었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쩜 애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미안하다. 그리고 애가 다쳤으면 더 자세히 살피셨어야죠. 애가 지금까지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프다고 안 해서 몰랐어.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며느리는 점점 도를 지나치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도 속상한 와중에 울컥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도 최 씨를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한 할머니 취급을 하는 며느리에게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픈 손자를 보면 또다시 죄인이 되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손자를 붙잡지 않고 벤치에 앉아 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최 씨도 모르는 것이 아니기에 며느리에게 따질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니에게 저러나 싶기도 했습니다. 손자는 발에 통깁스를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2주간은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조그만 발에 깁스를 해놓자 더욱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최 씨가 아이를 업으려고 하자 며느리가 최 씨를 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그 말에 또다시 최 씨는 상처를 받고 말았죠. 하진이 어린이집 못 갈 테니까 내가 와서 봐줄게. 그러자 며느리가 원망스러운 눈으로 최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가 2주 동안 일을 쉴 수도 없으니 최 씨의 손에 맡기긴 해야겠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한 모양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봤어야 되는 건데.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고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최 씨도 집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주말이고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라 별 탈은 없겠지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또다시 아들네 집을 찾았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왜 오셨어요? 하진이 걱정돼서 왔지. 들어오세요. 아들도 집에 돌아와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가자 소파에 앉아 있는 손자가 보였습니다.
하진아, 괜찮아? 그러자 손주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도 많이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러셨어요? 아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최 씨도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끄럼틀 타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조금 까져서 업고 집으로 들어왔어. 그때까지만 해도 장난감 가지고 잘 놀고 있었어. 그래서 밥 해주려고 부엌에 있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거야. 그랬더니 발이 그게 말이 되나요? 1시간이 지났다면서 그동안 애 아픈 것도 모르고 계실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하진이 봐주실 때 그렇게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셨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있냐? 최 씨는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손자를 그렇게 둔 적은 없었습니다. 봐주는 내내 1분 1초도 안 떨어져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심성의껏 돌보았던 것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며느리는 최 씨의 탓을 했고 아들은 골치가 아프다는 듯이 옆에서 머리만 쓸어 올리고 서 있었습니다. 애 키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죠. 미안하다. 애는 일단 다음 주에는 어머니가 좀 봐주세요. 그럴게. 아니, 나는 어머님한테 못 맡겨. 또 이런 일 있으면 어떡해? 여보, 2주 동안 사람 써. 그리고 그 비용은 어머님이 내주세요. 뭐? 그리고 어제 나온 병원비랑 앞으로 나올 치료비도 다 어머님이 내셔야죠. 시부모가 아니라 꼭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따지듯 말하는 며느리 때문에 최 씨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농담이 아닌 듯 며느리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진이 다친 거 어머님 책임이니까 병원비부터 다 책임지셔야죠. 며느리의 말에 최 씨는 침묵했습니다. 까짓것 돈이야 주면 그만이었습니다. 천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미안하다는 말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몰랐고 손주를 봐주려던 부모인데 우연한 사고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짜로 애를 봐줄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손주를 다치게 했다고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 씨도 섭섭했습니다. 돌본다고 돌본 것인데 이렇게 최 씨의 탓만 아니 말이죠.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골절이 될 정도면 정말 심하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별거 아니라고 거짓말하셔서 일을 이렇게 더 크게 만드신 거죠. 거짓말이라니? 아니야, 많이 안 다친 줄 알았어. 그런데 애가 뼈가 부러져요? 그런데 그 순간 손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에 발이 꼈어. 어? 저기에 우웅 해가지고 발이 안 빠졌어. 손자의 손가락을 따라가 보자 안마의자가 보였습니다. 소파 옆에 나란히 놓여있는 안마의자. 언젠가 최 씨가 위험하니 안방으로 치우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안마의자에 발이 꼈다고?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거 안 쓸 땐 코드 뽑아놔서 안 움직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최 씨와 아들이 그 뒤를 보자 콘센트에 코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어? 그게 왜? 며느리는 크게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휴대폰을 열어서 무언가 확인해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여기 홈캠 보니까 최 씨도 아들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자 거실이 찍힌 CCTV 화면이 보였습니다.
어제 날짜였고 손자가 안마의자 근처에서 노는 게 보였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의자 밑으로 발을 쭉 넣었는데 그 순간 의자가 움직였고 손자가 리모컨을 집어던지며 기계는 멈췄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발을 잡아 빼고 소파 밑에서 뒹굴고 있자 화면에 다급히 거실로 나오는 최 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최 씨도 익히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최 씨와 며느리, 아들은 망연자실해서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지만 머릿속은 다 같이 복잡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다친 게 아니네. 당신 코드 뽑아놨다며. 아, 그게 모르겠어. 그저께 쓰고 뽑은 것 같은데 내가 며느리는 횡설수설했고 아들은 최 씨의 눈치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짐을 들었습니다. 그래. 위험하니까 집어넣으라고 했잖냐. 그러게. 안마의자 때문에 애 발이 그렇게도 되네요. 헛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놀이터 근처에는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간밤에 몇 번이나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잘 보셨으면 됐잖아. 밥할 때도 이렇게 큰 애를 업고 해야 한다는 말이니?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조차 최 씨가 잘 보지 못한 잘못이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모든 잘못이 최 씨에게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안마의자가 안전하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며느리의 잘못도 분명히 있으니 말이죠. 앞으로는 무서워서 하진이 못 봐주겠다. 어머니, 너희도 맡기려거든 다른 사람한테 맡겨. 그래야 안심하지. 혹시라도 이런 일 또 생기면 어쩌니? 다음 주는 어떻게 하고요? 그걸 내가 봐줘야 하니? 아니면 뭐 돈을 달라는 이야기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아들은 난감하다는 듯이 이 말을 극적거렸고 며느리의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아무래도 뱉은 말들을 주워 담을 수 없단 걸 깨달은 모양이었죠. 하진이 건들지 말라고 그랬지. 알았다.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어머님! 붙잡으려는 며느리를 뿌리치고 최 씨는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진이 빠져서 계속 소파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사서 원망 듣는 일은 이제는 정말 다시는 하지 않기로 말이죠. 며느리와 아들이 다음날 전화를 해왔습니다. 오해 풀렸어요. 일단 저희 얘기도 들어보시고 월요일에도 하진이 좀 봐주세요. 2주 동안 사람 쓰면 그게 얼만데요. 오해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다고 했지만 최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분히 생각해보면 오해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설령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다친 것이었어도 며느리는 자신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부모를 그런 식으로 취급해서는 안 됐죠. 최 씨는 한동안 아들네와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어린이집에 못 가는 동안은 어찌저찌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한 것 같지만 최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 천지의 애를 맡아줄 사람이 최 씨 혼자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장 편하고 가장 저렴한 사람일 뿐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딸에게서도 육아를 부탁한다는 전화가 왔지만 그마저도 거절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욕먹을 짓은 애초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 봐준 공 없다더니 공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망만 들으니 잘해봐야 본전일 뿐이었죠.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희 너무 힘들어요.
야근이나 회식이 잦아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최 씨가 봐주곤 했습니다. 아마도 한 사람의 월급 절반 이상은 도우미 비용에 들여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에는 그게 딱해서 도와줬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제 한가하게 시간 보내련다. 손주는 더 이상 안 봐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키워. 모든 책임도 너희가 지고. 그러면 서로 억울할 일 없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이제서야 후련했습니다. 몸 상해가면서 자식 위해 희생하고 싶은 마음은 이제 없었습니다. 다시는 말이죠.